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의 강성호입니다.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땡큐베리머니 35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근 투자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투자 핫 키워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FOMC가 종료되면서 이제 올해 FOMC도 모두 끝이 났고요.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 50bp, 11월 25bp, 이어 12월에도 25bp 3회 연속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인하 사이클이 얼마나 될지 혹은 또 1월도 내릴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전에 이번 FOMC는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이었다는 주요 투자 은행들의 리뷰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FOMC에 대해 점도표상 내년 정책금리 전망 중앙값이 지난 9월 회의보다 2회 축소된 것만으로도 호키시했는데 심지어 박빙이 아닌 대다수가 큰 이견 없이 내년 2회 이하 인하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들은 근원 PC 물가 전망 리스크와 관련해 대체로 균형해서 상방 편의로 이동한 것 또한 호키시한 요소라 평가했고, 향후 노동시장이 계속 견고하다면 추가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정책 결정문에서 extent and timing, 즉 범위와 시기 문구를 삽입한 것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을 암시한다면서 결국 이번 회의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개선 속도 둔화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웰스파고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외에도 투표권이 없는 다른 3명의 위원도 반대표를 던졌음을 강조하며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FOMC 영향에 미국 3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3.56%, S&P 500 2.95% 등 이 매파적인 연준의 입장 그리고 2025년의 불확실성이 대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오늘 투자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땡큐베리머니 주제는 삶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자산관리 방법입니다. 자산관리 방법.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움 에셋 플래너의 김드경 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움 에셋 플래너 김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요. 연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또 큰 거사를 치릅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돈을 엄청 아껴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안 쓸까? 어떻게 자산 관리 잘할 수 있을까? 막 다양한 게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인데 오늘 제 사심을 채울 수 있는 또 이제 방송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이 자산 관리하면 이제 돈을 잘 불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가시니까 행복하게 그리고 덜 힘들게 현명하게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삶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추상적일 수 있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 그러니까 분자의 소유가 위치하고 분모의 욕망이 위치하는 거죠. 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세뮤얼슨의 경제 이론에서 파생된 요약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 공식에 따르면 욕망, 즉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를 하고 혹은 기대하는 만큼 실현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행복 수준은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을 다녀오고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실현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그렇죠. 거 입고, 차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타고 이러면은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소위 말해서 HCMC라고 하거든요. 네네. 들어보셨나요? 흥청망청. HCMC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이 파탄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경제적인 충격이 따라올 거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행복이란 감정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예. 행복경제학 창시자로 유명한 리처드 이스털린의 저서 지적 행복론을 보게 되면은 행복의 준거 기준 2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 두 번째는 과거의 나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남들보다 잘 살아야, 그리고 과거의 나보다 잘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당장의 만족만을 위해서 전부를 소비한다? 자, 그러면 잠깐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당해야 될 그쵸. 경제적인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 또한 따라올 겁니다. 자, 결국에 삶이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시간이 꽤 됐습니다.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욜로족. 욜로가 그렇죠.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욜로족 보면은 막 취업하자마자 외제차 뽑고 맞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런 분들 계시죠. 정확합니다. 이 욜로족들을 보게 되면 행복하고자 욜로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삶이 불행해지거든요.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 욜로하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짧은 탐닉 그리고 긴 불행. 네. 찰나 행복을 위해서 남겨진 삶 전반을 불행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행동인 거죠. 음. 자, 뭐 충동 구매, 과소비, 자, 그쵸. 이런 행동으로 잠깐은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작부터 삶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절제와 선택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절제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 이 절제와 선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나바다. 그렇죠. 예. 제가 앞서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만큼 소유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죠. 그쵸. 자,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욕망에 매몰되는 것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저 친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가방은 뭘 들고 다니고 뭐 이번에 호캉스로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더라. 자,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이런 생각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질적인 요소들이 결핍으로 인지되기 시작하면 자, 그때부터 무슨 감정이 피어나냐? 불만족, 불행, 뭐 이런 감정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못 가진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하면은 결국에는 삶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감정에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음. 특히나 물질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딱 생각 드는 게 요새 뭐 이제 SNS를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탐욕은 끝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좀 잘 인식하고 잘 참는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이 여러모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끝도 없죠. 자, 그래서 음. 마음가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인드셋.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본인이 이미 이룬 것, 이미 가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을 보면 통상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와 욕망 간의 그 간극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선에서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 욕망을 전부 다 버려라, 무소유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욕망이라는 거는 네.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자, 다만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욕망은 그 수준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자,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가 들어서 무소유.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불교 방송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것도 같은데, 예, 저희 지금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진행하고 있는 땡큐베리 머니라는 것, 저희 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네. 머니 잘 풀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절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것, 이걸 좀 들어봤습니다. 아까 이제 절제와 선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절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절제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절제는 어떻게 내 마음가짐으로 될 것 같아요. 선택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 행동, 그렇죠. 액션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다음으로 필요한 게 선택인데 네.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비가 뭔지 파악을 하고 자,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내 삶의 낙 중 하나가 친구들 만나서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떠드는 거다. 자, 그러면 이때 꼭 우리가 뭐 값비싼 와인에 스테이크 썰어야 행복감이 올라갑니까? 그쵸.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가끔씩은 기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소맥에
치킨 뜯어도 행복감은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더 맛있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비하는 돈의 크기와 이 행복의 크기라는 게 결코 비례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돈이 있어야 불행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자, 다만 이게 충족된 이유라면은 자, 그때부터는 돈이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서 소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나 자신을 좀 잘 아는 것도 그렇죠.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할 건지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아봐야 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재무 목표 설정 그리고 소비 관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기술적으로 가진 것을 어느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은 재무 목표 설정과 소비 관리 이 두 가지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슈퍼매직님께서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채팅에 올려주시기도 하셨고요. 오늘 주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이제 또 채팅에도 많은 내용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삶의 행복 수준을 높이려면요. 나의 그 물질적인 욕망을 잘 커지지 않게끔 그렇죠. 절제하는 자세,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족할 만한 소비.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만족할 그렇죠. 만한 소비, 내 자신을 잘 알고 만족할 만한 소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한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재무 목표는 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재무 목표라고 하면은 뭔가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리시곤 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10억 벌기 막 이런 그렇죠. 거. 뭐 그런 목표를 떠올리시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내 삶의 낙 중 하나가 여행을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뭐 1년에 한 2번, 3번 여행 다녀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자금 계획도 잡아보는 겁니다. 뭐 겨울에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러면 스키장 시즌권 끊으면 좋겠죠.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재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물론 모든 목표가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단기적인 쾌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욜로족들과 같이 당장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음. 자, 우리가 삶에서 경제활동하는 기간이 대략 한 30에서 35년쯤 됩니다. 자, 근데 은퇴 후에 소득 없이 생활해야 되는 기간도 비슷하게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소득 활동하는 지금부터 노후 준비가 필요한데요. 노후 걱정 없는 대표적인 직업, 공무원이 있죠. 네. 자, 이 공무원들은 이를 위해서 급여의 18%를 연금보험료로 납부를 합니다. 그렇죠. 자,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주죠. 자, 이렇게 납부를 하고 매월 평균적으로 얼마를 수령하냐? 작년 통계 기준으로 약 268만 원 네. 가량을 수령을 합니다. 월에. 자, 반면에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자,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 4.5% 그리고 회사에서 4.5%를 부담을 해줘서 합해서 총 9%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의 정확하게 절반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납부를 하고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냐? 2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8만 원을 받습니다. 와, 108만 원이면은 이거 대략 한 4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근데 이 108만 원 가지고 노후 생활이 가능한가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통상 최소 노후 생활비로 얘기하는 금액이 매월 한 250 정도는 되거든요. 자, 국민연금이 10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참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반조 차익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 소득의 9% 정도는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별도로 운용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 하나가 있죠.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제도에는 DB형, DC형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제가 오늘 비교하기 쉽게 DC형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DC로? 네. 자,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소득의 12분의 1, 그러니까 약 대략 한 8.3% 정도를 회사가 퇴직연금 재원으로 납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9%에 회사가 8.3% 퇴직연금 납부를 해주고 있으면 네. 공무원이랑 얼추 비슷한 수준을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넉넉히 있어도 되는 거냐? 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 걱정 없이 일을 쭉 하죠. 자, 근데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정년을 장담을 못하죠. 그렇죠. 정년이 없죠. 자, 그렇죠. 자, 설령 우리가 정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퇴직은 언제 합니까? 정년을 채워도 현행 기준으로는 60세.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그렇죠. 전문 용어로 은퇴크레바스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소득 공백 기간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은퇴크레바스, 소득 그렇죠. 공백. 이게 그러니까 60까지 정년을 채워도 5년이라는 시간이 맞습니다. 좀 빌 수 있다. 그럼 그 공백 기간, 그 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그 돈을 또 챙겨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직장인은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을 받으니까 뭐 직장인은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죠. 네.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직을 하죠. 자, 그렇죠. 이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퇴직금이 개인 IRP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자, 이거 원래 목적대로라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노후에 쓸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창업을 하죠. 치킨집을 열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중간에 써버리는 아.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금감원에서 발표한 퇴직연금 운용 관련된 자료 하나를 보면은요, 퇴직연금 계좌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10%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저조하죠. 와, 자, 결과적으로는 제도만 가지고는 노후를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 외에도 좀 다른 준비가 그렇죠. 필요할 필요해 수밖에 보인다라고 없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한다면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을까요? 자, 우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네, IRP 계좌가 있습니다. IRP. 그렇죠. 자, 소득이 있는 누구나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직장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누구나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음. 일단 이 IRP의 가장 큰 장점, 상점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세액공제 혜택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엔 지방세를 포함해서 16.5%를 세액공제해주게 되고요. 자, 5,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세액공제해주게 되는데, 자, 이 금액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한 500만 원을 납부를 한다, 네. IRP에. 자, 그러면 적게는 66만 원부터 많게는 82만 원까지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투자 수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세액공제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그 수준이 상당한 거죠. 납입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납입하는 금액이 커지면 예.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IRP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IRP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받았던 혜택을 그대로 다 뱉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6.5%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예. 세액공제 혜택만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가입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확실하게 가입이 좀 필요하구나. 확실하게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게 그렇죠. 적정 수준에서. 중요하구나. 예. 지금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은 채팅창에 MK 윌로우님께서도 IRP 잘 몰라서 일시 해지하고 그랬는데 라고 좀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기타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뱉어내시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MK 윌로우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돈 안에서 좀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IRP를 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RP에 대한 장점도 있나요? 일단 IRP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과세 이윤에 따른 복리 효과 그리고 과세 이연. 낮은 세부담. 네. 자, 이것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도 해지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계속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세금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자, 배당 소득과 같은 이런 금융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자 소득세 15.4%를 과세를 하게 되고, 예. 자, 이 금융 소득이라는 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과표 구간이 확 올라갈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IRP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자, 별도의 연금 소득세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세율은 연령에 따라서 최대 5.5%에서 적게는 3.3%로 비교적 낮게 과세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율도 연령에 따라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 이 세금 부과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세다.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세금 줄이면서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이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IRP 장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이 또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IRP 계좌에 돈을 넣을 텐데, 자, 이 돈을 가지고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IRP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P 500에도 투자를 하고, 네. 나스닥 100, 뭐 미국의 중기채, 자, 이거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라면은 해당 지수를 추종을 하는 패시브 펀드 혹은 ETF를 활용해서 예. 입맛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허. 일단 이 IR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형 계좌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72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원금 대비 2배가 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계산법이죠.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3%다. 자, 그러면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은 72 나누기 3을 해주면 24가 나오죠. 네. 대략 한 24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수익률이 6%다. 자, 그런 경우엔 12년 만에 그쵸. 2배가 달성이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이 1억 원을 가지고 24년을 투자한다라면, 자, 투자 수익률 3%일 때는 2배인 2억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6%인 경우에는 그 4배인, 1억 원의 4배인 4억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다버린 인연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엄청난 차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에 적합한 계좌가 IRP 계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RP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쭉쭉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수익률 관리가 중요한데 근데 또 중요한 건요.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률이 뭐 이제 72법칙 해가지고 뭐 12년, 24년이 걸려서 뭐 2배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금을 까먹으면 큰일 나죠. 예. 자, 그래서 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RP 계좌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70%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젊은 분들, 앞으로 투자 기간이 한 20, 30년 이상 이렇게 남은 분들은 굳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는 그 30%도 분명히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라면은 IRP가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한도는 IRP보다 조금 낮은 600만 원 한도이긴 하지만 네.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IRP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좀 이게 리스크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연금저축펀드랑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둘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총합 9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나눠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 다 합해서 9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듀얼로 다 쓸 수 있다는 것, 총 한도는 900만 원이라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금에 또 좋은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더 언급을 좀 드리자면 네. 투자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음. 그런 분들은 TDF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TDF.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TDF 상품의 이름을 보게 되면 2045, 205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네. 자, 이 숫자가 은퇴 목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한 그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요. 반대로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네. 자, 그런 펀드가 바로 TDF입니다. 음. 일단 이 TDF 자체가 주식 종목에 대한 분산, 그리고 자산에 대한 분산, 국가 통화에 대한 분산을 글로벌적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뭐 투자가 좀 어려운 분들 혹은 포트폴리오에 뭘 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자, 만약에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자,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는 더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엔 목표 시점을 한 2050년 정도로 잡으면 괜찮겠죠. 자, 이때는 TDF에 2050이 들어간 TDF를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 나이랑 빼고 그 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보고 뭐 네네. 2050, 2045 TDF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약 아닙니다, 여러분. 2050이라고 해서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TDF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위원님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 그리고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막 채팅 몰려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또 하나의 뭐 꿀팁 같은 거는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하진 않았었는데 많이 지금 떨고 계시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이렇게 됐고, 2024년에 저희 땡큐 베리머니도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 오늘 또 마침 삶의 행복을 높이는 자산 관리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준비가 조금 잘 된 느낌? 내년에도 더 잘 살아보고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땡큐 베리머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더 부자가 되고 더 자산 관리되고 100억, 1000억까지 다 벌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땡큐 베리머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회차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머니였습니다.